새벽 어스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서울의 심장부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강진혁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처럼 고요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저택의 다이닝룸에는 3명의 인물만이 넓은 식탁을 차지하고 있었다. JN그룹의 총수 강진혁과 그의 쌍둥이 자녀 하준과 하은이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자재로 차려진 정갈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공기는 음식의 온기마저 차갑게 식힐 듯 스산했다. 다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강진혁은 한 손에 포크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 새겨진 옅은 주름은 그가 식사를 하는 이 순간조차도 수십억 원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전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인 하준과 하은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아이들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총명했다. 그들은 아빠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빠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5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 벽은 점점 더 높고 단단해졌다. 다녀오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진혁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아빠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해 있었다. 아이들의 인사는 텅 빈 공간에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진혁의 검은색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준과 혜연은 식탁에 남은 음식에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2층에 있는 자신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방은 평범한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한쪽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복잡한 장비들이 질비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방이 아니라 두 천재 쌍둥이의 비밀 작전 기지였다. 하준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엄마 되찾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혜은은 옆에서 분석된 데이터들을 꼼꼼히 살폈다. 오빠, 어제 밤새 돌린 알고리즘 결과 나왔어. 후보군 1차 필터링 완료. 총 3,457명에서 108명으로 압축했어. 하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스크린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과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다. 쌍둥이는 지난 몇 달간 이 비밀 프로젝트에 매달려왔다. 아빠의 외로움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웃음을 잃어버린 아빠에게, 그리고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삶에 엄마라는 존재가 절실했다. 물론 아무나 엄마가 될 수는 없었다. 쌍둥이는 자신들만의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첫째,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일 것. 둘째, JN그룹의 안주인이 될 만한 품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 셋째, 무엇보다도 하준과 하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 넷째, 아빠의 주변을 맴도는 속물적인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일 것. 아이들은 아빠의 비서 시스템을 해킹하여 얻은 JN그룹의 방대한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후보군을 추렸다. 나이, 학력, 경력, 평판, 심지어는 SNS에 남긴 글들의 감성 분석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분석 대상이었다. 10개 28명 중에서 2차 필터링 기준을 적용해봐. 과시적 소비 성향 지수랑 자기애적 성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제외해야 해. 하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했다. 잠시 후 18명의 후보는 32명으로 줄었다. 좋아. 이제부터는 정성평가야. 우리가 직접 관찰해야 해. 쌍둥이는 32명의 프로필을 하나씩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변호사, 의사, 교수, 아나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 너무 계산적이거나 너무 야망이 넘치거나
혹은 너무 인공적인 미소들이었다. 바로 그때 하연의 손가락이 한 프로필 위에서 멈췄다. 어바, 이 사람 좀 봐. 스크린에 떠오른 이름은 박미래였다. 직업은 JN 백화점 본점 명품관의 판매 직원. 다른 후보들에 비해 직업적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데이터는 비범했다. 입사 3년 차에 판매 실적 전국 1위 고객 만족도, 평가 3년 연속 만점 컴플레인 제로. 그녀에게 서비스를 받은 VIP 고객들의 추천사는 칭찬 일색이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녀와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진정한 프로페셔널. 특이하네. 판매 직원인데 데이터 점수가 왜 이렇게 높지? 하준이 의아해하며 그녀의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이력은 정확히 5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그 이전의 기록, 예를 들면 출신 학교나 가족관계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이 거의 없었다. 마치 5년 전에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기록이 거의 없어. 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되어 있네.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고 새로 시작한 거래. 기억 상실. 하연의 눈이 반짝였다. 미스터리한 과거. 그것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 어쩌면 아빠처럼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사연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만이 아빠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아이들은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준은 백화점 내부 CCTV 시스템에 접근했다. 물론 불법이었지만 두 천재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잠시 후 스크린에 박미래라는 여자의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단아하고 청초한 인상이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까다로워 보이는 중년의 여성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고객은 연신불평을 쏟아냈지만 박미래는 시종일관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경청했다. 그리고는 고객이 미처 말하지 못한 필요까지 정확히 짚어내며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다. 잠시 후 고객의 굳었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쌍둥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꾸며낸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오바, 나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하연이 속삭였다. 하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조하, 최종 후보다. 박미래, 이제부터는 2단계 작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을 계획한다. 하준이 비장하게 선언했다. 쌍둥이의 눈이 결의에 차 반짝였다. 같은 시간 JN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진혁은 막 임원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성공부 권력,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 모든 것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액자로 향했다. 평소에는 뒤집어 놓는 액자였다. 그는 액자를 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액자 속에는 5년 전의 그와 그의 곁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 서윤아가 있었다. 윤아는 총명하고 따뜻했으며 언제나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사업적 동반자이기도 했다. 진혁 씨, 당신은 너무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5년 전 그날 지방 출장길에 올랐던 그녀가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날 이후 강진혁의 세상은 빛을 잃었다. 그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이들을 지켜야 했고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회사를 지켜내야 했다. 그는 감정을 봉인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진혁은 재빨리 액자를 다시 뒤집어 놓았다. 회장님, 오후 일정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오늘은 외부 일정 없지. 바로 백화점으로 가지. 네, 백화점 본점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진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 방문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다. 매장 현황 좀 둘러봐야겠어. 준비해. 진혁 자신도 왜 갑자기 백화점에 가고 싶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숨막히는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의 활기 속으로 들어가면 잠시나마 이 지독한 공허함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JN 백화점 명품관에서 박미래는 잠시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하며 웃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감정 노동이었다. 그녀는 이 일이 좋았지만 가끔씩 밀려오는 정체모를 공허함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5년 전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그녀를 구해준 노부부는 그녀에게 미래라는 새 이름을 주며 딸처럼 돌봐주었다. 그녀의 소지품이라고는 목에 걸린 작은 로켓 펜던트가 전부였다. 펜던트 안에는 사진이 있었을 법한 작은 공간이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상경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우연히 JN 백화점에 입사했다. 이상하게도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일처럼 몸에 익숙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금세 인정을 받았고 그녀는 최고의 판매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현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다가 깨어나는 날이 많았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미라이 씨, 잠깐 나와봐요. 본사 회장님께서 순찰 중이시래요.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래는 생각을 정리하고 서둘러 매장으로 나갔다. 매장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 강진혁이 있었다. 미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매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미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강진혁 역시 직원들 사이에 서 있는 박미래를 보았다.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지만 유독 그녀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단아한 얼굴, 차분한 눈빛,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분위기.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오다가 넘어졌다. 으앙갸게 하고 터져나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이의 엄마가 당황해서 달려왔지만 아이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 박미래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었다. 아가 많이 아팠지? 이리 와봐. 이모가 호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아이의 무릎을 살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미래는 주머니에서 작은 캐릭터 밴드를 꺼내 아이의 무릎에 붙여주며 미소 지었다. 자, 이제 다 나았다. 용감한 우리 친구 뚝.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배시시 웃었다. 강진혁은 그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를 달래는 그녀의 모습,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죽은 아내 서윤아와 겹쳐 보였다. 윤아도 그랬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저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죽은 아내를 닮은 여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상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쌍둥이의 비밀 기지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오빠, 아빠가 백화점에 갔어. 그리고 박미래 씨와 마주쳤어. 하연이 놀라 소리쳤다. 스크린에는 강진혁과 박미래가 한 공간에 있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빠른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이건 운명이야. 하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알고리즘이 찾아낸 결과가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쌍둥이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마, 되찾기 프로젝트의 서막은 이제 막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장대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진혁의 예상치 못한 백화점 방문은 쌍둥이의 작전 본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스크린에 잡힌 아빠와 박미래의 짧은 스침, 그 찰나의 순간에 보인 아빠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하준과 혜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봤어, 아빠가 박미래 씨를 보고 멈칫했어. 혜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1차 가수월이 맞았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존재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끌림에 불을 붙이는 거야. 하준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2단계 작전 계획 파일을 열었다. 작전명은 가장 순수한 의도를 가진 트로이의 목마. 핵심은 쌍둥이 자신들이 직접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주말 오후, JN 백화점은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준과 혜우는 보모의 손을 잡고 VVIP 라운지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있는 날이었고 아이들은 미팅이 끝날 때까지 라운지에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쌍둥이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아빠가 백화점에 있다는 확실한 전제 조건하에 작전을 실행하기 위함이었다. 부모님, 저희 저기 장난감 가게 잠깐만 구경하고 오면 안 돼요. 하연이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보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보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라운지 바로 아래층에 있는 장난감 가게였기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딱 10분만이야. 멀리 가면 안 된다. 쌍둥이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장난감 가게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인파 속으로 능숙하게 파고들어 보모의 시야에서 벗어난 뒤 곧장 박미래가 일하는 명품관으로 향했다. 명품관에 도착한 쌍둥이는 작전대로 서로 떨어져 매장 양 끝에 섰다. 그리고 하준의 신호에 맞춰 혜은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흑엄마, 어디 갔어? 작고 가냘픈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금세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매장 직원과 보안 요원이 즉시 달려왔다. 얘야, 괜찮니? 엄마 잃어버렸어. 하지만 혜은은 미리 계획한 대로 고개를 저으며 아무하고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하준 역시 동생이 낯을 많이 가려서요. 저희끼리 찾을 수 있어요 라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섰다. 상황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바로 그때 고객 응대를 마치고 돌아서던 박미래의 눈에 이 광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한눈에 아이들이 보통의 미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들의 옷차림이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동생을 보호하려는 남자아이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을 손짓으로 물리고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위협적이지 않도록 몸을 낮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나는 미래 이모라고 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 넘어졌던 아이를 달랠 때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준과 하은은 잠시 망설이는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작전 성공이었다. 저희 엄마를 찾고 있어요.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많이 놀랐겠다. 이름이 뭐니? 미래가 혜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다. 강하은이에요. 얘는 오빠 강하준이고요. 순간 강하준. 강하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래는 머릿속이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이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비틀거렸지만 아이들 앞이라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준이 하연이 이름이 참 예쁘구나. 괜찮아 이모가 꼭 엄마 찾아줄게.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텅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 난생 처음 낯선 사람에게서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때였다. VVIP 라운지에서 미팅을 막 마친 강진혁이 보모로부터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다급한 보고를 받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5년 전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미친 듯이 백화점 내부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보안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하준아 하윤아, 그의 절박한 외침이 백화점 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명품관 한가운데서 자신의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다. 며칠 전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판매 직원 박미래였다. 진혁은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냉혹한 기세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강하준, 강하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빠의 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미래의 등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진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래에게 향했다. 당신 대체... 그가 무언가 쏘아붙이려던 순간 하준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아빠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이 이모가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웠는데 이모는 착했어요. 혜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래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아이들의 말에 진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꾸밈없는 걱정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고맙소. 아이들을 돌봐줘서. 진혁은 마지못해 딱딱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미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그의 기억 속 아내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아니라 선한 눈매나 말을 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 그랬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빠, 저희 이 이모랑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혜은이 애원하듯 말했다. 진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이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안도엔다. 가자.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미래에게서 떨어졌다. 미래 역시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듯한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다. 왜 처음 본 아이들에게 이토록 마음이 쓰이는 걸까? 진혁과 아이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미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박미래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의 동요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오빠 미래 이모 정말 좋지 않았어. 꼭 엄마 같았어. 손도 따뜻하고 목소리도 예뻤어. 엄마라는 단어에 진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들조차 그녀에게서 엄마의 그림자를 느낀 것이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혼란스러웠다. 잊어야 한다고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설쳤다. 강하준, 강하은. 그 두 아이의 얼굴과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강진혁. 차갑고 날카로운 첫인상이었지만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의 눈에 스쳤던 깊은 안도감과 슬픔을 그녀는 보았다. 그에게도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 있었다. 양옆에는 귀여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한 남자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졌다. 연마, 아이들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또다시 찾아온 지독한 상실감.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진혁은 출근하자마자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어제 백화점에서 아이들을 잠시 돌봐줬던 직원 이름이 뭐지? 네, 회장님. 확인해보니 명품관 소속 박미래 사원입니다. 그 직원에 대해 간단하게 좀 알아봐줘. 인사 기록 말고 개인적인 평판이나 주변 이야기 같은 것들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조금 의아했지만 묵묵히 지시에 따랐다. 강진혁이 특정 직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혁은 다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이 특별히 따랐던 직원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을 두드리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소리일지도 몰랐다. 한편 쌍둥이의 작전본부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오갔다. 물론 축배는 오렌지 주스였다. 2단계 작전 완벽하게 성공했어. 혜연이 기뻐하며 외쳤다. 아빠가 김비서 아저씨한테 박미래 씨 뒷조사 지시한 것까지 확인했어. 이건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는 확실한 신호야. 하준은 아빠의 컴퓨터에 심어놓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브리핑하며 안경을 척 치켜 올렸다. 아이들은 이제 3단계 작전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만남을 우연이 아닌 업무적인 필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미래라는 인물에게 숨겨진 비범한 능력을 아빠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야 했다. 쌍둥이는 JN 그룹의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 목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들의 시선이 한 프로젝트에서 멈췄다. JN 백화점, VVIP 고객 경험, 혁신, TF팀. 이거다. 하준과 하연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평범한 판매 직원이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천재 쌍둥이의 특기였다. 작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박미래에 대한 보고서는 단정했지만 강진혁의 마음속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켰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그녀가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는 부분은 그의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를 찔렀다. 5년. 그의 삶이 멈춰버린 바로 그 시간이었다. 진혁은 그날 이후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부티처럼 백화점으로 향하는 횟수가 잦아졌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현장 경영 강화에 긴장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매장을 둘러본다는 핑계로 멀리서나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프로다웠다. 고객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 놓치지 않고 그들의 숨겨진 욕구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접객은 단순한 판매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소통이었다. 진혁은 문득 아내 유나를 떠올렸다. 유나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제예느 그룹의 신사업 전략을 구상할 때 언제나 데이터 너머에 사람을 보라고 강조했다. 진혁 씨,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숫자는 그 다음이죠. 박미래라는 여자를 볼수록 그의 머릿속은 죽은 아내의 환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진혁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한 이가 있었다. 바로 제이에느 그룹의 상무이사이자 진혁의 오랜 라이벌인 오상우였다. 오상우의 아버지 오병철 회장은 과거 제이엔 그룹의 창업 공신이었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뒤 독자적인 회사를 차려 평생 강씨 일가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워 온 인물이었다. 오산구는 그런 아버지의 야망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진혁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도 오산구는 백화점 현장 점검을 나왔다가 멀리서 한 판매 사원을 주시하는 강진혁의 모습을 발견했다. 평소 얼음장처럼 차갑던 진혁의 눈빛이 그 여자를 향할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강진혁에게 약점이 생겼다. 오상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서를 불러 나지막이 지시했다. 저 여자 박미래라고 했나? 한번 건드려봐. 먼지 하나 안 나는 인간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며칠 뒤 박미래에게 시련이 닥쳤다. 백화점의 최고 등급 VIP 고객인 한 중년 여성이 그녀의 매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오상우와 막역한 사이로 그의 사주를 받고 온 진상 고객이었다. 이 스카프 지난 시즌 상품이잖아. 내가 찾던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여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래가 내민 스카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여자가 찾던 상품은 이미 몇 달 전에 전국적으로 품절된 상태였다. 미래는 그 사실을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당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책임자 불러와. 소란의 매니저가 달려왔지만 VIP 고객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미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제품을 준비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고객님의 스타일과 더 잘 어울릴 만한 다른 신상품을 추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어디서 말대꾸야. 찰나의 순간 미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앞을 막아선 거대한 등을 발견했다. 강진혁이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여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등장에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 회장님.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리 VIP 고객이라도 우리 직원에게 함부로 손찌검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과하시죠. 진혁의 서늘한 눈빛에 여자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그게 아니라 이 직원이 먼저 무리하게 CCTV로 모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한 쪽은 고객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진혁의 말에 여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매니저에게 지시했다. 이 고객 오늘부로 우리 백화점 VVIP 자격 박탈하고 영구 출입 금지 조치하도록.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진혁은 뒤를 돌아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를 데리고 매장 뒤편의 조용한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많이 놀랐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미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혁은 그 미소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문득 화가 치밀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그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오상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오늘 일은 명백한 회사의 잘못이오. 제대로 된 직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내 책임이 크다. 미안하게 됐소. CEO가 일개 판매 사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미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한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손짓. 진혁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진혁 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내 유나가 집중하거나 혹은 그를 위로할 때마다 버릇처럼 하던 행동이었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손의 각도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았다. 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당신,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미래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절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미래의 목소리에 진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는 황급히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아, 미안하오. 잠시 결례를 범했군.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 몸을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닮은 버릇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량렬한 충격이었다. 과거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휴게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래는 자신의 손목을 매만지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진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도록 해요. 내가 조치해 놓겠소.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서둘러 휴게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날 밤 쌍둥이의 작전본부에서는 분석회의가 한창이었다. 오상우 상무의 개입은 예상 밖의 변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 하준이 상황을 정리했다. 아빠가 박미래 씨를 보호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적 유대감이 급격하게 형성됐어. 위기 상황에서의 구출은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하연이 심리학 이론을 인용하며
맞장구를 쳤다. 아이들은 이제 3단계 작전, 잠재된 능력의 발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들은 백화점 내부 서버에 침투해 박미래가 지난 3년간 작성했던 고객 분석 보고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보고서들은 다른 직원들의 단편적인 판매, 실적 보고와는 차원이 달랐다.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VVIP 고객들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는 등 실무자의 보고서라고는 믿기 힘든 놀라운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중간 관리자 선에서 묵살되어 경영진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하주는 해킹 실력을 발휘해 JN 백화점 VVIP 고객 경험 혁신 TF팀의 팀장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박미래의 보고서들을 전송했다. 발신자 추적은 물론 불가능했다. 며칠 뒤 강진혁은 VVIP 고객 경험 혁신 TF팀의 주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 얼마 전 익명의 제보로 놀라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저희 팀이 몇 주간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은 스크린에 박미래의 보고서를 띄웠다. 보고서의 날카로운 분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이 누구요? 진혁이 물었다. 그의 심장이 기묘한 예감으로 두근거렸다. 명품관의 박미래 사원입니다. 팀장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휩쌌다. 죽은 아내와 닮은 외모 버릇, 그리고 그녀의 비범한 능력까지.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만나야 한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 과거가 마침내 봉인을 풀고 현재를 향해 거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임원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강진혁의 머릿속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격렬했다. 박미래, 그녀를 둘러싼 모든 우연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필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망설임 없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박미래 씨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신원 조회 같은 표면적인 거 말고 5년 전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 경찰 조사 서류 최초 발견자 그녀를 입양했다는 노부부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과 기록을 샅샅이 훑어봐. 그림자 팀을 써서라도 좋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5년 전 서윤아 실장 사고 파일 다시 열어. 김 비서는 숨을 멈췄다. 서윤아. 지난 5년간 회장 앞에서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이름이었다. 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라인 말고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팀을 꾸려 사고 당시의 모든 증거 증언이건 현장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특히 내가 놓친 건 없었는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은 없었는지 전부 다. 지시를 마친 진혁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빛은 어둡고 깊은 심연을 닮아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죽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나 한 직원을 향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되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과거를 향한 처절한 추적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JN 호텔 컨벤션 홀에서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기술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스마트홈 시스템 JN버스의 론칭 이벤트였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한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다. 박미래는 행사장 뒤편에서 스태프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보고서는 티타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팀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녀는 이번 행사에 특별 컨설턴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백화점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다.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강진혁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은 숨을 죽였다. 행사장 한쪽에는 오상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일개 판매 사원이 그룹의 핵심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강진혁의 신뢰를 얻어가는 듯한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었다. 그는 이대로 강진혁의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부숴주지 강진혁. 오상구는 자신의 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프레젠테이션의 하이라이트 JNVersa의 라이브 시연 순서가 다가왔다. 이제 여러분께 미래의 삶을 현실로 가져올 JNVersa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혁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치며 시연 시작을 알렸다.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에 구현된 가상의 집이 나타나고 모든 조명과 가전제품이 그의 음성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 JNVersa 조명을 켜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크린은 검게 변해버렸고 무대 위의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 다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JNVersa 음악을 재생해. 정적이 흘렀다. 장내의 술렁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기술팀은 패닉에 빠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네트워크 장애였다. 강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행사를 위해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몇 달간 밤을 새웠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다. 오상우의 입계는 의도대로 일이 풀려간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였다. 행사장 뒤편에서 혼란을 지켜보던 박미래의 머릿속이 섬광처럼 번쩍였다. 모든 시스템이 아무런 경고나 오류 메시지 없이 일제히 다운된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외부의 물리적인 간섭. 그녀의 뇌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슈퍼컴퓨터가 재가동하듯 놀라운 속도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무대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무대 왼쪽 대형 화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기기 위에서 멈췄다. 원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정체불명의 공유기처럼 생긴 장치였다. 전파 방해 장치. 자머.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해결책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본능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던 분석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스태프용 무정의를 집어들었다. 혼란에 빠진 기술팀장을 건너뛰고 무대 총감독에게 직접 연결했다. VIP 혁신 TF팀의 박미래입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국지적 네트워크 제모로 인한 장애입니다. 지금 즉시 메인 시연 시스템을 무선 네트워크에서 유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보안팀은 조용히 무대 왼쪽 화분 뒤에 정체불명 기기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침착하고 단호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무대 감독은 즉시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잠시 후 암전되었던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JNVersa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잠시 연결이 불안정했던 모양입니다. 보시다시피 JNVersa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진혁은 귓속의 인이어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닫고 잠시의 흔들림도 없이 노련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시연을 이어가면서 눈으로는 행사장 뒤편의 그녀를 찾았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그녀와 마주쳤다. 순간 진혁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판매 사원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단숨에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뛰어난 전략가.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휘관. 바로 5년 전 늘 그의 곁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를 지탱해주던 아내 서윤아의 모습이었다.
행사는 기적적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기자들은 잠시의 해프닝을 오히려 신기술의 안정성을 극적으로 보여준 연출로 받아들이며 극찬을 쏟아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진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박미래를 불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한 깊은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냥 그게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한 번에 다운되는 건 내부 오류보다는 외부 간섭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래는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대답은 진혁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그는 곧바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의 1차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무대 뒤에서 발견된 제머는 추적이 불가능한 군용 등급의 전문 장비였다. 그리고 CCTV 분석 결과 행사 직전 오상우의 수하 중 한 명이 그 주변을 맴도는 것이 포착되었다. 모든 정황이 오상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혁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오상구가 왜 단순히 나를 엿먹이기 위해서, 아니 뭔가 더 있다. 왜 하필 박미래가 이 행사에 참여한 날 이런 짓을 벌인 걸까? 혹시 오상구는 박미래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내 유나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녀는 차세대 보안기술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그 기술에 유독 집착하며 공동 개발을 제안해왔던 인물이 바로 오상우의 아버지 오병철 회장이었다. 유나는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사고를 당했다. 그녀가 죽은 뒤 그 프로젝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진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두 개의 사건, 아내의 죽음과 오씨 일가의 야망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조사 방향을 바꿔 오상구와 오병철, 그리고 5년 전 서윤아 실장 사고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당시 보류됐던 보안 프로젝트 자료도 전부 다시 검토해. 그날 밤 미래는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행사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잠시 빌려 쓴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늘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 과거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그녀의 현재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강진혁의 추적은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닌 아내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전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진혁의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와 김 비서 앞에는 두 개의 독립적인 조사팀이 지난 며칠간 밤낮 없이 파헤친 결과물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5년 전의 과거를, 다른 하나는 현재의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었지만 두 보고서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먼저 서윤아의 사고 보고서였다. 재조사팀은 당시 경찰 기록이 이례적으로 성급하게 종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화물차 운전사는 최초 진술에서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아내의 차를 고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가 정식 조사에서는 혼자 미끄러진 사고라고 말을 바꿨다. 그리고 그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직후 해외로 이민을 가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결정적인 것은 국과수의 재감식 결과였다. 폐차 직전의 차량 잔해에서 자동차 엔진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소량의 산업용 폭발물 성분이 발견되었다.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라 충돌 시 폭발을 유도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두 번째는 박미래의 행적에 대한 보고서였다. 그녀를 구해준 노부부는 순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증언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녀를 발견한 장소는 서윤아의 추락 지점에서 불과 30km 떨어진 한적한 국도였다. 폭발 직전 그녀가 차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원했던 시골 병원은 몇 년 전 화재로 인해 당시의 진료 기록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것처럼 오상구 부친 오병철 회장의 알리바이도 불분명합니다. 서윤아 실장 사고 당일 그는 공식적으로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고 했지만 그의 수행 비서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거액의 돈과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정황이 오 씨 일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내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그녀를 죽이려 했고 기억을 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없었다. 한편 본사 TF팀에 합류한 박미래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소비자 중심적 사고는 회의 때마다 빛을 발했고 팀원들은 그녀를 더 이상 평범한 판매사원으로 보지 않았다. 쌍둥이는 엄마 후보가 아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고마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미래 이모한테 선물을 보내는 건 어때? 힘내라고. 혜은의 제안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과거 엄마가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엄마 서윤아는 희귀한 품종의 하얀 호접란을 애지중지 키웠고 은은한 향의 제스민 차를 즐겨 마셨다. 쌍둥이는 보모를 통해 최고급 호접란 화분과 제스민 차 세트를 주문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응원합니다 라는 익명의 메시지 카드와 함께 박미래의 사무실 책상으로 배달시켰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자리에 놓인 선물에 미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 차십 봉투를 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제스민 향.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그 향기는 마치 굳게 닫혀있던 그녀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가득한 통유리창 하얀 찻잔을 들고 마주 앉아 웃고 있는 한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 윤혜야, 이 차 향기 정말 좋다.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뇌리를 울리는 순간 그녀는 지끈거리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휘청거렸다. 책상 위에 호접란이 눈에 들어왔다. 순백의 우아한 자태. 또다시 기억의 파편이 덮쳐왔다. 하얀 가운을 입고 분무기로 난초에 물을 주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등 뒤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던 누군가의 단단한 팔. 미래는 머리를 감싸 쥐며 책상 위로 쓰러졌다.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기억의 잔상들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마침 TF팀 사무실을 지나가던 진혁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한달음에 그녀에게 달려갔다. 박미래 씨, 정신 차려요. 그가 그녀를 부축하는 순간 그의 눈에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호접란과 제스민 차가 들어왔다. 아내 윤아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들. 진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 아니었다. 거대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향기, 익숙한 향기가. 미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중얼거렸다.
진혁은 그녀를 안아 일으켜 의무실로 옮겼다.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느끼는 고통이 잃어버린 과거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에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이 소식은 곧장 쌍둥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자신들의 선물이 미래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큰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우리가 이모를 아프게 했어. 하연이 울먹였다. 아니야, 하연아.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야. 하주는 동생을 다독였지만 그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순수한 의도로 엄마 찾아주기 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엄마의 기억을 되찾고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 벌을 줘야 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찾지 못하는 단서를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엄마 서윤아는 최고의 IT 보안 전략가였다. 그녀라면 분명 어딘가에 결정적인 기록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쌍둥이는 5년 전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JN 그룹의 구형 데이터 서버에 접속했다. 최신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현재의 서버보다 보안은 허술했지만 방대한 데이터의 무덤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와 같았다.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 끝에 하준이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엄마의 오래된 사용자 아이디 아래에 숨겨진 이지스 프로토콜 최종본 에기스 프로토콜 파이널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디렉토리였다. 이 파일은 당시 그룹의 어떤 보안팀도 풀지 못했던 서윤아가 직접 설계한 다중생체인식 및 암호 구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암호를 풀어야 해. 아이들은 엄마의 흔적을 더듬기 시작했다.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엄마의 모든 것이었던 것. 답은 하나였다. 가족.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름, 생일, 그리고 아빠가 들려주었던 엄마의 입버릇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은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 My love is my strongest shield. 마지막 암호 구문을 입력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파일의 봉인이 마침내 풀렸다. 파일 안에는 이지스 프로토콜에 완성된 설계도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긴 비밀 로그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연구 서버에 대한 집요한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그 IP 주소의 발신지가 오병철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파일의 마지막 사고 당일 새벽에 남겨진 음성 메모가 있었다. 쌍둥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오병철이 내가 추적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어젯밤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어. 이지스를 내놓으라고. 내일 학회 가는 길에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로 했다. 모든 증거는 여기에 저장해뒀어. 진혁 씨, 내 사랑. 혹시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거기서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마치 외부의 충격으로 녹음이 중단된 것처럼 쌍둥이는 숨을 죽였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위태로웠다. 아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어린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새 엄마를 찾아주려는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엄마의 마지막 싸움을 이어받은 엄마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할 유일한 증인이었다. 쌍둥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수함 대신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진혁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오병철 회장과 오상구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아버님 강진혁이 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를 처리했던 경찰 라인까지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상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오병철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늙은 독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놈이 박미래라는 계집에게 단단히 빠져있는 것 같더구나. 그게 놈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다. 그 여자를 잡아서 강진혁을 협박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이 판을 뒤집을 확실한 담보다. 그 계집을 이용해 강진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다. 그들의 검은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을 무렵 쌍둥이의 작전본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엄마의 음성 파일을 확보한 아이들은 이것을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아빠에게 전달해야 했다. 이 메일은 위험해. 오상구가 아빠의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준의 판단은 냉철했다. 김비서 아저씨에게 직접 연락해야 해. 우리가 만든 비상 연락 채널을 사용하자. 쌍둥이는 자신들이 구축한 세상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김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 확보. 긴급 대면 보고 요망. 그날 저녁 박미래 아니 서윤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다. 낮 동안 있었던 기억의 섬광과 두통으로 온몸의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였다.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순간 그녀도 모르는 몸의 기억이 깨어났다. 오래전 호신술을 배웠던 감각이 되살아나 남자의 급소를 가격하고 뿌리쳤다. 하지만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남자들이 내민 약물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유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가 의무실에서 쉰 이후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다. 불안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올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진혁, 내 소중한 판매사원은 내가 데리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오상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내 놈 짓이었나? 살리고 싶으면 내일 자정까지 인천항 제7부두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이지스 프로토콜 원본 소스와 JN그룹 경영권 포기각서를 들고. 경찰에 알리거나 딴 수작을 부리면 그 여자는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라. 전화가 끊겼다. 진혁은 분노의 몸을 떨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가 이성을 잃고 뛰쳐나가려던 순간 김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도련님과 아가씨께서 5년 전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곧장 비밀 통로를 통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노트북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오병철이 내가 추적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진혁 씨 내 사랑, 혹시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자신을 향한 사랑과 눈앞에 닥친 위험을 알리는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진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5년 전 아내를 죽이려 했던 그 범죄의 연장선이었다. 아빠, 그리고 이거요. 하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인천항 부근을 나타내는 지도와 그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미래 이모가 걱정돼서 며칠 전에 가방에 몰래 초소형 GPS 추적기를 넣어뒀어요. 진혁은 자신의 2아이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싸움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쥔 그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구하고 5년간의 지옥을 끝내기 위한 차가운 결의에 불타는 전사였다. 그는 아이들이 찾아낸 모든 증거와 자신의 수사 기록을 통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검찰 특수부 라인에 전송했다. 자신이 보낼 신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자정 인천항 제7부두.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고 거대한 폐공장 안서윤하는 의자에 묶인 채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오병철과 오상구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진혁은 분명히 올 걸세. 이 계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놈이니까. 오병철의 목소리에 윤아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아직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저 남자가 자신에게 끔찍한 위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강진혁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이지스 프로토콜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보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왔군, 강진혁. 영리한 선택이야. 오상구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 아내를 죽인 건 내 놈들이었어. 진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오병철은 뻔뻔하게 웃었다. 죽다니 탐욕이 부른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지. 자, 어서 소스 코드나 넘겨. 모든 걸 알고 있다. 진혁이 말했다. 사고 현장에 폭발물 사라진 목격자 내놈들의 해킹 기록까지 내 아내 목소리로 직접 남긴 증거도 확보했다. 그 순간 오병철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오병철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윤아의 목에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여자 목숨은 없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죽여버릴 테다. 야다. 쇠파이프에 차가운 감촉이 목에 닿는 순간 강진혁이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이지스라는 단어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윤아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과거 현재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사랑했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 아이들의 웃음소리, 배신과 위협, 그리고 빗길 속에서의 처절했던 사투와 고통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박미래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인하고 총명하며 차가운 분노로 불타는 서윤아의 눈빛이 자리 잡았다. 오병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박미래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었다. 맑고 단단한 서윤아 본연의 목소리였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겁하고 한심한 겁쟁이로군. 오병철과 오상구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내년이 어떻게... 윤아는 오병철이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진혁과 함께 배웠던 호신술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고 몸을 날려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진혁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녀만의 움직임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만들어졌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공장 바깥에서 수십 개의 조명이 터져 나오며 창문을 깨고 최루탄이 날아들었다. 꼼짝마 경찰이다. 사방에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병철 부자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진혁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윤아야. 그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대답했다. 진혁 씨, 나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세상이 멈춘 듯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5년간의 지독했던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기적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폭발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병철 부자의 범죄는 서윤아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와 강진혁의 치밀한 수사 기록 앞에 낱낱이 파헤쳐졌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JN그룹 경영권 분쟁 및 회장 부인 살인 미수 사건은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사건의 종결과 함께 강씨 일가의 저택에도 5년 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서윤아는 매일 아침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에서 눈을 떴다. 5년의 기억은 돌아왔지만 박미래로 살았던 시간 역시 그녀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명석한 전략가이자 다정한 아내 엄마였던 서윤아와 소박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했던 박미래. 둘 다 그녀 자신이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그녀의 기억 속 아이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3살배기 아기들이었지만 눈앞에 하준과 혜원은 어느덧 훌쩍 자라 8살의 소년소녀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지난 5년 가장 중요했던 성장 과정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은 깊은 죄책감으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녀의 등 뒤로 혜원이 다가와 물었다. 유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레시피대로 만들었지만 완성된 요리는 어딘지 모르게 맛이 달랐다. 엄마가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가 맛이 조금 이상하네. 미안해 얘들아. 유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실망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5년은 아쉬웠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강진영 역시 변화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를 지배했던 것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세상을 향한 분노였다. 그는 그 감정들을 감추기 위해 스스로를 일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차가운 가면을 쓴 채 살아왔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오자 그의 단단했던 가면이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블릿 PC를 보는 대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고 아내와 눈을 맞추며 대화했다. 밤이 되면 그는 유나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미안해 유나야. 내가 좀 더 일찍 진실을 파헤쳤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5년이나 고통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아니에요, 진혁 씨. 당신 탓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나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걸요. 당신과 아이들이 나를 어둠 속에서 꺼내준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비로소 5년 전 그날에 멈춰있던 부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다. 차갑게 비어있던 저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부의 따뜻한 대화로 채워지며 점차 진정한 가정의 온기를 되찾아갔다. 몇 달 뒤 서윤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단순히 JN 그룹 총수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박미래로 살면서 배웠던 현장의 소중함과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JN 그룹 내에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거나 불의가 묵인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제안에 진혁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서윤아는 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 아래
JN 그룹은 이전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잃어버린 5년을 보상받으려는 듯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사회의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채워나갔다. 1년 후 성북동 저택의 아침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는 더 이상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아빠 이번 여름 휴가 때 거기 진짜 가는 거예요. 로켓 발사하는 곳. 하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아빠가 약속했잖아. 우리 하준이가 우주과학자가 될 건데 직접 봐야지. 진혁이 태블릿 PC 대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나는 우주토끼 볼 거야. 혜은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유나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행복에 겨운 가족의 모습을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낡은 로켓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비어있던 공간에는 네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작은 가족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과 눈이 마주치자 그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는 것을 보았다. 길고 긴 폭풍우가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완벽한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 그들의 앞에는 이제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을 터였다.